나 같은 사람은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이다. 스스로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말, 옛날 얘기, 잘못한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귀찮아 죽겠다. 얼핏 들으면 사람이 게으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귀찮음과 좀 많이 달라요. 처음에는 다 끝내고 싶다, 죽으면 편해지겠지. 나중에 이제 심각해지면은 밧줄을 구매를 한다든지 약을 모은다든지. 저도 우울증에 걸렸었는데 결국에 원장님, 환자분들 중에 우울증으로 오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우울증 환자분들이 거의 반은 된 것 같아요. 원장님도 혹시 우울증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담이라던가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쿠크닥스에서도 그렇고 여러 다른 채널에 나가서도 제가 우울증 겪었던 경험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많이 퍼뜨려요. 제가 우울증이 아주 심해져갖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까지 갔었어요. 그때는 제가 정신과 의사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게 우울증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정신과 의사가 되고 나서 그게 우울증 때문에 내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뻔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고 열심히 전파를 했죠. 치료받으면 다 낫는 거다. 영상마다 제가 많이 알렸어요. 그렇게 알리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 건가요? 20대 초반 그쯤이었는데, 그때 만약에 우울증이라는 걸 알고 병원에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았으면 그렇게 위험한 상황까지 절대 안 갔을 것 같거든요. 그게 벌써 막 몇십 년 전이니까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좀 알려져 있지만 이 사회적으로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널리 알리는 이유는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내가 죽어야 마땅할 그런 인간이 아니라 내가 혹시 어떤 우울증이라는 상태여서 그럴지도 모르겠다, 나도 한번 가서 검사받고 필요하다면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더해서 한 분이라도 더 목숨을 건지게 하는데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제가 널리 알렸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도 우울하다는 말을 입에 좀 달고 사는 친구가 있는데, 그렇게 우울하면 병원 좀 가라, 상담 받아봐라 말을 해도 제 말은 또 안 듣더라고요. 그 친구가 진짜 우울증인지도 사실 헷갈리거든요. 그런 친구들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말로 막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울하다라는 말을 달고 산다고 해서 진짜 우울증이다, 이거는 조금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우울증과 가짜 우울증, 그렇게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우울증과 가짜 우울증을 병원에 오지 않고 어느 정도 구분 지어 볼 만한 기준들이 좀 있을까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언어 습관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진짜 우울증과 가짜 우울증의 차이를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우울증 하면은 우울이라는 말 때문에 기분이 우울하다, 내 심리가 우울하다, 이렇게 많이들 오해를 하세요. 그런데 우울증은 영어로 디프레시브 디스오더거든요. 디스오더라는 건 신체 질병 상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울하다는 거는 우울한 감정이지만 우울증이라는 거는 신체적으로 질병이 생긴 상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신체 질병이냐면, 혹시 도파민 이런 말 들어보셨죠? 도파민, 세로토닌, 노에피네프린, 이런 게 이제 우리 뇌에 있는 일종의 신경 호르몬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게 풍성하고 균형을 잘 잡고 있고 그러면 이제 건강한 상태인 거고, 결핍이 되고 불균형이 심하고 이러면 이제 질병 상태가 되는데, 대표적인 게 우울증 같은 질병인 겁니다. 그러면 신경 호르몬 체계에 이상이 생긴 상태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우울한 감정은 누구나 느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너무 우울해. 내가 시험 봤는데 입시에 실패했어, 너무 우울해. 이런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우울증은 우울한 감정과 전혀 다른 신체 질병 상태가 된 거예요. 인터넷에 보면은 패션 우울증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가짜 우울증이랑 비슷한 말 같은데, 왜 사람들이 패션 우울증에 걸리는 것인지, 자기를 왜 우울증이라고 말하고 다니는지, 그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까요? 패션 우울증이라는 말이 어떤 정식 의학 용어는 아니에요. 아마도 추측하건대 내가 이거를 이용해서 뭔가 좀 트렌디하다든가 또는 좀 멋있어 보인다든가 이런 의미의 우울증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질병 상태에 걸린 환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제3자가 보고 되게 철학적이다, 생각이 되게 깊다, 참 멋있어 보이네 하면서 그거를 좋게 보고 따라한다든지, 본인도 입버릇처럼 말을 계속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정말 우울증이 심해서 그런 말을 한다기보단 마치 패션 우울증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물론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방문이 좀 필수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울감을 느끼는 건지 그냥 삶이 잠깐 힘든 건지, 이 영상을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진짜 우울증인 사람들이 하는 언어 습관 알려주시죠.
일단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건 이 모든 게 다 있어야 진짜 우울증이다 라는 것도 아니고요. 또는 이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진짜 우울증이다 라는 건 아니에요. 이 중에 한 가지만 해당되는 진짜 우울증이 있을 수도 있고 모두 해당되거나 일부만 해당되는 우울증 환자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일단은 명심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첫 번째로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스스로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말, 후회, 자책 이런 말을 굉장히 습관적으로 많이 써요.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실패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면 이번에 이걸 내가 잘못했네.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건강한 정상 범위 그런 말이라고 한다면요. 진짜 우울증 있는 환자분들의 말 습관은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다. 나 같은 사람은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심한 자책하는 말. 딱 한 번 실수한 건데 그거를 매일 얘기하고 매일 후회하고 한 달 내내 몇 달 내내 옛날 얘기 잘못한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제 말 습관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귀찮아 죽겠다. 기운 없어 죽겠다. 하기 싫어 죽겠다. 이런 식의 말을 달고 살아요. 뭐가 귀찮고 좀 힘들고 해도 하기 싫어도 참고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행태라면은 진짜 우울증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그게 아무리 긴급하고 아무리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고 하더라도 도저히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무기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직장인인데 직장에 나갈 수가 없다. 학생인데 학교에 등교하기가 너무 어렵다. 1년에 뭐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라 매우 자주 한 달에도 몇 번, 일주일에도 몇 번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경우라면 진짜 우울증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이런 분들은 너무 귀찮아하고요. 뭐든지 최대한 미뤘다가 겨우겨우 하거나 결국에 일을 마치지 못해서 크게 손해를 보거나 학교에서 F학점을 받아서 뭐 유급을 한다든지 또는 수업 일수가 모자라서 결국에 뭐 낙제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식의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귀찮음과 좀 많이 달라요. 얼핏 들으면 사람이 게으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게으름과 전혀 다른 우울증의 증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심 걱정할 수 있잖아요. 가다가 저거 무너지면 어떡하지? 저거 너무 위태위태해 보이는데 저러다 사람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러고 나서 괜찮겠지 한다든가 일상생활 또 하면서 잊어버린다든지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 진짜 우울증의 경우에는 한번 어떤 생각에 꽂히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그 생각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해서 질문해요. 예를 들어서 엄마 나 이번에 시험 못 봐갖고 잘못되면 어떡하지? 뭐 내 인생이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를 사실 답이 없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처음엔 얘기를 해주죠. 너 이번에 열심히 했으니까 뭐 최선을 다해서 하는 만큼 하고 정 안 되면은 뭐 1년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적절하게 충분히 공감하고 위로하고 격려를 해줘도요. 좀 이따가 똑같은 질문 계속 반복을 해요. 이렇게 어차피 답이 안 나오는 근심 걱정에 대한 얘기를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반복하는 그런 말투도 특징 중에 하나예요. 네 번째로 죽고 싶다라는 말 달고 살아요. 우리가 살면서 제일 큰 스트레스를 받는 유형이 보통 4가지 안에 대부분 해당이 된다고 해요. 살다 보면은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건강 문제, 암 진단을 받았다. 두 번째로 이제 진로 문제, 내가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가 됐다. 세 번째로 돈 문제예요. 내가 크게 사기를 당했다. 내가 파산 직전까지 이르렀다. 네 번째로 대인관계 스트레스예요. 내가 지금 이혼 위기에 닥쳤다. 내가 부모 자녀 관계가 너무 안 좋다. 이런 거 다 엄청난 스트레스 해당되는 거 맞거든요.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 닥쳤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건 맞지만 대부분의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범위에서의 반응은요. 어떻게든 이겨내자. 어떻게든 극복해보자. 이런 게 일반적인 자연스러운 반응이고요. 진짜 우울증 증세가 있는 분들의 반응은요. 다 끝났다. 이제는 죽는 것밖에 답이 없다. 이제 내 인생은 완전히 망한 것이다. 이제 이런 식의 매우 극단적인 생각, 그 다음에 그 생각에 점점 몰입돼요. 처음에는 다 끝내고 싶다. 죽으면 편해지겠지. 이 정도의 매우 막연한 수준의 그런 죽고 싶다는 생각이었다면요. 점점 심해지면 더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검색을 실제로 쉽게 죽는 방법, 안 아프게 통증 없이 죽는 방법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는 단계에 들어가고요. 치료를 받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지는 이제 그런 아주 심각한 단계에 이르면 실행에 옮기려고 약을 모은다든지 밧줄을 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심각한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심각해지면은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정리하는 말을 많이 해요.
갑자기 전화해서 그동안 정말 너한테 늘 너무 고마웠었어. 이 말 꼭 전하고 싶었어. 라든가 엄마한테 강아지 좀 엄마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좀 잘 돌봐줘요. 나 대신 이런 말을 좀 하기도 해요. 아주 심각한 단계까지 이르면요. 우울한 거는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비가 오거나 구름이 끼거나 하는 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울증 질병 자체는 가끔씩 비 오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한 폭우가 한 달 내내 쏟아지는 것처럼 사실은 자연스럽지 않고 매우 병적인 상태거든요. 그리고 생명의 위협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질병 상태인지 정확하게 진단하려면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몸에 안 좋은 걸 안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술. 우리가 보통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러면 자꾸 술을 마시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고 약간 기분이 업되는 것 같은 착각 때문에 술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점점 질병을 악화시켜요. 그래서 절대 몸에 안 좋은 걸 안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몸을 좀 움직이면 좀 도움이 돼요. 뛰기를 한다든지 걷기라도 한다든지 이러면 좀 도움이 되는데, 사실 이것도 약한 우울증 정도에서 효과가 있지 너무 심한 우울증에서는 나가는 것은커녕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힘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하루빨리 치료를 받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평소에 조금 좋아하고 스트레스 푸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여행을 간다든지 좋은 책을 읽는다든지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이런 거를 하면 그래도 조금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미약하게나마 도파민, 세로토닌의 기능을 향상시켜서 우울한 감정으로부터 조금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이 통하지 않는 좀 약간 중증 우울증이라던가 증상이 많이 심해진 경우에 병원을 꼭 가야 할 텐데, 병원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게 되나요? 일단은 도파민, 세로토닌 등의 신경 전달 물질에 문제가 심각하게 생긴 게 맞는지 먼저 진단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진단이 맞다 싶으면 그거에 맞는 치료를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도파민, 세로토닌 등의 신경 전달 물질에 문제가 생긴 케이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호르몬 농도를 정상화시키는 그런 치료를 받으시게 될 거고요. 한 몇 달 정도, 한 6개월에서 1년, 어떤 분들은 2년 이런 식으로 일정 기간 동안 치료를 꾸준히 잘 받으셔야 돼요. 먹다 안 먹다 하면은 호르몬 농도가 올라가질 않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잘 치료를 받고 치료를 끝내면 치료 종결을 해서 약을 끊고도 안정적으로 편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게 됩니다. 우울증의 경우에 완치가 잘 되는 편이고요. 우울증은 치료가 상당히 잘 되는 편에 속합니다. 의심이 된다 싶으면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로 오는 게 좋은 방법이겠네요. 그게 아주 중요하죠. 우울증이 아니면 다행인 거고, 우울증이 맞으면 조기에 치료할 수 있으니까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제가 이제 환자들 오래 치료해보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다 비슷해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약 먹고 내성, 의존성, 중독성, 습관성 되는 거 아니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절한 우울증 약들은 절대 그런 게 생기지 않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적절한 용량을 처방대로 복용하는 경우에 내성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진짜 우울증과 가짜 우울증의 차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봤고요. 진짜 우울증 환자분들이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저도 20대 초반에는 우울증인지 몰라서 겨우겨우 죽다 살아났고요. 30대 초반에 다시 우울증에 걸렸었는데 그때는 정식으로 정신과 전문의 진료도 보고 치료받고 완치가 돼서 지냈는데 너무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건강한 삶을 그 뒤로 또 잘 지내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우울증의 증세들 때문에 많이 고통받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요, 꼭 치료받으시고 편안하고 건강한 삶을 되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치료받기 전에는 정말 죽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치료받고 나니까 정말로 그게 사라지고 좋아지더라고요. 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고 죽는 것밖에 답이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도요, 치료를 받으면 그런 생각이 다 변화할 것이고 결국에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훨씬 더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우울증이 의심되는 그런 분들 계시다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